2000년 10월 19일 홍콩의 한 아파트 4층에 살던 광 씨는 이날 밤 11시쯤 옆집에서 나는 격렬한 말다툼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광 씨 집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진 하나도 모르겠어. 홍콩말이 아닌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광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의 일이니까. 그런데 이 싸움 소리가 어느 순간 비명 소리로 바뀌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비명 소리가 점점 커져.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딱 나오는데 웬걸 같은 층에 사는 한 여자가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데 온통 피범벅이야. 쓰러져 있던 그 여성은 아무 미동이 없었습니다. 놀란 광 씨가 바로 경찰에 최초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쓰러져 있던 여성은 미세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은 서둘러 병원으로 이송, 응급처치하는데 안타깝게도 약 40분 후 그녀는 사망했어요. 현장에서 단서를 수집하기 시작한 경찰. 먼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나 있는 핏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집 안은 그야말로 피로 가득했어요. 거실에는 마르지 않은 피 웅덩이가 고여 있었고요. 구두들의 물품들이 다 난장판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이거는 집 안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피해 여성은 현관문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요. 집 안은 난리 장판. 이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 여성이 집 안에서 먼저 공격을 받았고 중상을 입은 그녀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걷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거죠. 그런데 더 이상 힘이 안 돼. 현관문을 열자마자 푹 쓰러진. 부검 결과 사망한 그녀는요, 무려 19번이나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세게 찔러댔는지 그녀의 오른쪽 팔에는요, 길이 8cm, 깊이 3cm로 완전히 뼈가 잘려 나간 부분도 있었어요.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허벅지였는데 이게 완전 깊게 찔려가지고 대동맥이 아예 잘려 나간 거예요.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셔츠 단추 3개를 발견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와 범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인 옷을 잡아 당겼고 그러면서 단추 3개가 뚝!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문지로 접은 칼집이 있었고 그 칼집에 혈액이 묻은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지문을 범죄 전과자들 지문과 대조했어요.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문 손잡이와 피해자의 옷에서 피해자의 것이 아닌 다른 혈흔을 발견했는데 이 피가 아마 범인의 피일 가능성이 크죠. 얼마 안 가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성이었어요. 홍콩에 살던 우리 한국인, 당시 30살의 문혜아라는 여성.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세입자였습니다. 그녀는요, 우리나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으로 약 2년 전인 1998년에 가족 모두가 홍콩으로 이주해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녀는 중안국제금융센터에 있는 일본계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여기 연봉이요 무려 약 160만 홍콩달러에 달했습니다. 환율로 쳐보니까 약 2억 9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연봉이죠. 원래 처음에는 가족 다 같이 홍콩으로 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홍콩에는 문혜아만 남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바로 사건 현장인 집 아파트 CCTV 먼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시간대쯤에 그녀 아파트, 그 집 건물로 들어가는 수상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게 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게 확인되면 좋은데 피해자 집을 비추는 건물 복도 CCTV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 건물 자체 입구 CCTV만
이걸 봤을 때 딱히 이상한, 수상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건물, 이 아파트 건물이요, 정식 입구 말고 뒷문이 또 따로 있었어요. 이 뒷문은 CCTV가 없어. 그러니까 이 범인이 뒷문으로 통해 나가고 들어갔구만. 하지만 이 뒷문도 쉽지 않아요. 이 뒷문은 보통 잠겨 있고요, 긴급 상황에서만 열립니다. 일반인은 아예 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강제로 막 열어 제끼려고 한다? 그러면 띠용띠용 경보가 울린다고. 정말 이 문은 비상시에만 열리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건의 그날 밤 경보음 같은 거 전혀 울리지 않았거든. 그렇다면 이 범인 아파트 정문 입구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데, 이 아파트 입구 CCTV엔 또 이상한 사람이 찍힌 게 없어. 뒷문도 정문도 딱히 수상한 사람이 찍힌 게 없는데, 그렇다면 이 범인은 어떻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죽이고 어떻게 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간 걸까? 여기서 범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범인이 이 사건 현장 환경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 경찰은요, 바로 이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갔어요. 혹시 아파트 앞을 서성거리던 수상한 인물이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수상한 인물은 없었냐? 이에 대해서 경비원은요, 건물의 보안 조치가 항상 매우 엄격해서 낯선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인물이 출입할 경우 자기들이 신분 확인을 꼭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없었다고. 뭐지? 단서가 너무 없는 지금 경찰이 기댈 건 사건 현장밖에 없죠. 경찰은 사건 현장의 문과 창문이 멀쩡하고 강제로 열려진 흔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줬고, 이에 범인이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면식범? 피해자와 아는 사이? 게다가 집안의 금품들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도도 아니야. 이에 경찰은 이거 원한이네. 증오, 원한. 꼴배기 싫어서 찾아와가지고 죽인 거네. 부검했을 때 피해자의 몸에서 엄청 많은 칼 상처들이 발견됐어요. 그 상처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녀가 살기 위해 방어하면서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칼로 막 찌르려고 하니까 팔로 맞고 다리로 막 맞고 그러면서 생긴. 결론은 그녀 사망했죠. 즉 사건의 그때 그녀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범인에게 코너로 벽으로 막 몰리면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범인이 휘두르는 칼을 손으로 처절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 있던 이 칼 상처들이요, 거의 뼈가 보일 만큼 엄청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인 이때 온 힘을 다해서 휘둘렀다는 거예요. 죽어! 죽어! 즉 이 범인, 피해자에게 엄청난 증오가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이렇게나 큰 원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현재까지 밝혀진 범인의 단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범인 현장 환경에 굉장히 익숙한, 잘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 범인은 피해자에게 증오가 깊을 만큼 그녀와 어느 정도 친한 사람이다. 맨 앞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초 신고자 왈 사건 몇 시간 전 한국어로 막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다. 한국어로 다퉜다? 그럼 이 범인도 한국인? 곧바로 용의자가 특정됩니다. 다름 아닌 피해자 문혜아 씨의 전 남자친구. 이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도 이 피해자를 못 잊어서 매일같이 연락하고 그녀 회사에까지 찾아오기도 했었대요. 그 집착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때 피해자가 일부러 휴가를 내가지고 피한 적도 있었다고. 그녀가 싫다, 이러지 말라고 해도 전 남자친구의 집착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그녀 집을 찾아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경비원 말에 따르면 7월부터 한 한국 남자가 새벽 2, 3시에 그녀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라고 심하게 욕을 그렇게 해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 복도에서 막 한국말로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 이웃집 사람들은 짜증나죠. 뭐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씨부리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이웃들이 여러 번 이 문제로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고, 문혜아 씨 역시도 이 남자를 건물 안으로 들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청을 해도 또 들어와서 난리 치니까 경비원들 일 제대로 하는 거 맞냐고. 자꾸 이 남자를 아파트 안으로 들여보내니까 이 남자가 복도에서 소리 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냐고. 문혜아 씨 역시도 여러 번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토로했었다는 거예요. 이에 당시 경비원은요, 그녀한테 우리가 아무리 통제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우리한테 이러지 말고 경찰에 신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조언도 여러 번 했었다고 해요. 경찰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매번 이래. 그런데 경찰에 신고 안 해봤겠습니까? 또한 경찰이 문혜아 씨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게, 사건 발생 전 문혜아 씨가 2명의 여성 친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한국의 한 방송사의 소개팅 프로그램에 참여. 그녀의 부모님 또한 여러 번 그녀에게 맞선을 주선했었다고. 따라서 문혜아 씨는 전 남자친구와 다시 재결합할 생각 1도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로 보아 바로 드는 생각이, 문혜아 씨가 헤어지자고 하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전 남자친구가 다시 만나자고 막 집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거지. 감히 날 두고 맞선을 보고 소개팅 프로그램에 나가? 누구 마음대로.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널 못 가져. 그래서 죽인 거네. 이거 100%다. 바로 문혜아 씨의 전 남자친구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사건 추정 시간 이 전 남자친구의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이 알리바이가 정확해. 증인만 수십 명이고 CCTV에도 찍혀 있어. 이건 빼박이야. 전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와, 그럼 뭐지? 그럼 누구야? 이렇게 되면서 이 사건은 정처 없이 무려 4년이 흘러갑니다. 이 4년 동안 경찰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범인 잡으려고 5,800만원 정도의 현상금을 걸고요.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모든 한인 남성을 철저하게 조사. 총 300명 이상을 조사했었대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와, 감쪽같이 숨어버린 범인 누구인 걸까요? 답답해진 상황에서 경찰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을 잡은 것 같아. 첫 단추를 잘못 낀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 경찰은 맨 처음에 2가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첫째, 범인은 현장을 잘 알고 있다. 둘째, 피해자와 친한 사람이며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단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이걸 4년 지나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너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아닌가. 범인은 그녀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 한국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웃들 말에 따르면 한국말이 들렸다고 했어요. 반대로 그녀 입장에서 보면 범인이 막 들어와서 칼을 휘두르니 다급한 마음에 소리를 악 지르면서 한국말이 나왔을 수 있죠. 그게 이웃들 입장에서는 한국말로 싸우는 소리같이 들렸을 수도 있고요. 사실 그녀 혼자 다급함에 나왔던 한국말이었는데, 그래서 경찰은 다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환경에 익숙하고 피해자가 친한 사람이 아닌 그녀가 문을 열어준 건 맞는 거니까 그냥 아는 사람. 경찰은요,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한국인을 제외했을 때 이 2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무시된 집단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와, 왜 이 사람들을 생각 못했지? 환경에 익숙하고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사건 현장 아파트 건물의 경비원. 사건 현장에서 단추 3개가 나왔었잖아요. 경찰은 이 단추 3개를 딱 들고 아파트 경비원 유니폼 검사에 들어갑니다. 경비원 제복에도 단추가 있네. 그 단추와 현장에서 발견된 단추를 딱 대봤더니 오, 똑같아. 와, 범인 경비원이었네. 아니, 솔직히 어떻게 경비원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4년이나 이렇게 시간을 흘러 보낼 수가 있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찰 역시도 경비원이라 함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지. 이것 또한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여튼 이걸 확인한 경찰은 바로 경비원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합니다. 그 결과 한 명의 수상한 인물이 떠오르는데 바로 35살이었던 펑바이샹. 문제는요, 4년이 지났어요. 이놈이 범인이 맞다면 내가 죽인 피해자가 있는 그 아파트에 그대로 일하고 있겠습니까? 나 못 찾을 때 재빨리 도망가야지. 이미 사직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펑바이샹을 바로 찾아 체포해요. 이것저것 물어봤죠. 그런데 이 남자가 대답을 못해. 버벅거리고 딱 봐도 이상해. 경찰은요, 야야야 됐어.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너 침과 지문 여기 찍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그리고 지문이 나왔었잖아요. 바로 비교 들어갔더니 오 역시나 너구나. DNA가 맞다는데 뭐 지가 어쩔 거예요. 사실 펑바이샹은 여러 범죄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그것도 죄명이 아주 역겨워요. 1986년에 성추행, 1991년엔 형사 손괴죄.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지버릇 개줍니까? 이 새끼 2000년도에 문혜아 씨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체포가 됐단 말이에요. 요 사이 4년 동안 2번이나 감옥을 갔다 왔다는 겁니다. 2001년에 성매매 장소를 운영하다가 걸려가지고 깜빵. 2002년도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걸려가지고 깜빵. 경찰은요, 이놈이 우리 경찰 눈앞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놈은 도대체 왜 자신과 크게 관련도 없는 문혜아 씨를 죽인 걸까? 둘이 크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자, 펑바이샹의 진술에 따르면 제가 앞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 남자친구가 문혜아 씨 집을 자주 찾아와서 팽패를 부렸다고. 그래서 이웃들이 경비원을 찾아가서 항의도 많이 했는데 이 문혜아 씨 역시도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왜 자꾸 전 남친을 아파트에 들어오게 하냐? 경비 제대로 서는 거 맞냐? 경비원이 이 남자 하나 못 들어오게 못 막아요? 라면서 항의를 했었다고. 이때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 펑바이샹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까지 이 항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이었던 펑바이샹한테 지금 이래저래 문혜아 씨한테 항의가 들어왔다. 당신이 문혜아 씨 집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잘 통제할 테니 걱정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리고 와라. 이에 펑바이샹이 문혜아 씨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문혜아 씨가 광둥어를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홍콩 언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콩의 공용어는 기본법에 따라 중국어와 영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어는 수많은 방언을 포함하는데 그 방언 중에 하나가 광동어. 홍콩 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광동어래요. 그런데 이 광동어를 문혜아 씨가 잘 못했던 거예요. 영어가 더 편해. 이 상황을 광동어로 다 얘기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때 막 영어로 펑바이샹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문제는 펑바이샹은 또 영어를 할 줄 몰라. 한국어도 몰라. 나는 광동어만 할 줄 알아. 문혜아 씨는 광동어를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약간 닭과 오리가 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이에 답답해진 펑바이샹이 다른 주민들에게 번역해달라고 도움을 요청, 그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런데 그 대화 과정에서 펑바이샹이 살짝 웃은 거예요. 그러면서 문혜아 씨한테 당신 영어를 쓰면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영어도 좀 제대로 안 된 영어 같다. 그러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는 식으로 살짝 웃은 거예요. 여기서 문혜아 씨가 기분이 팍 상했던 겁니다. 지금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이 경비원이 날 비웃듯이 막 웃어. 뭐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 영어 엉망진창이라는 식으로 자기도 영어 잘 못하면서 내가 엉망진창으로 영어를 하니까 자기가 못 알아듣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다른 사람들은 잘만 알아듣는데 왜 지만 못 알아들어? 왜 나한테 난리야?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게 할 말이야? 열이 더 받은 거예요. 바로 문혜아 씨가 관리사무소의 펑바이샹 경비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로 펑바이샹 상급자에게 그 심할서 같은 걸 쓰게 되고요. 직접 문혜아 씨를 찾아가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그냥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10월 7일 날 나 잘렸어. 사건 발생 약 2주 전에 잘린 거예요. 왜? 몰라. 갑자기 그냥 나오지 말래. 당시 회사는 펑바이샹에게 제복 유니폼을 반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른 채 잘려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내가 유니폼 반납하자고 그 아파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 반납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나름 이제 마음 잡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잘린 건지. 와, 설마 그 문혜야 그 여자애 때문에 내가 잘린 거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 여자가 관리사무소에 나에 대해 컴플레인 걸고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된 펑바이샹 얼마 안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아씨, 문혜야 그년 때문에 내가 짜증나 죽겠네. 이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 지가 책임져야지. 문혜아를 협박해서 돈 뜯어내야겠다. 사건이 발생한 날 당일, 즉 펑바이샹이 퇴직한 지 12일째가 되던 날, 그는 반납하지 않은 그 유니폼을 입고 다시 문제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는 경비원이었기 때문에 건물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에 다른 경비원의 주의도 끌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쉽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방에 칼 하나를 들고 말이죠. 문혜아 씨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요, 지금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생겨 각각 집 안에 뭘 확인하고 있다고 잠깐 들어가서 그것만 확인하고 나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문혜아 씨는 이 경비원이 뭐 잘렸는지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비원 한 명 한 명 뭐 그만뒀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전혀 의심 1도 안 하고 뭐 경비원인 사람이니까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줬던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펑바이샹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펑바이샹은요, 문혜아 씨가 광동어를 잘 모른다. 영어는 내가 약하고 문혜아 씨가 한국인이어서 한국말이 편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한 거예요. 뭘? 펑바이샹은 자기 나름 억울했거든. 너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걸 알게 해주고 싶어.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 그래서 범행 전에 나름 한국어로 연습을 했던 거예요. 집 안에 들어와서 어설픈 한국말로 너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당연히 펑바이샹이 능숙한 한국말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어설프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문혜아 씨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라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다만 알 수 있는 건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문혜아 씨가 나가라고 소리 확 지른 거예요.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나가라고. 그런데 문제는 펑바이샹도 이걸 못 알아들어. 그냥 이 여자가 나한테 또 막 소리 지르네. 그러니까 다급해진 마음에 가지고 왔던 칼을 바로 꺼낸 거예요. 펑바이샹 말로는 이때 죽일 생각은 없었대요. 그냥 자기 예상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칼을 들면 문혜아 씨가 겁먹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알겠다고 돈 주겠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가 칼을 들었어 지금? 겁 전혀 안 먹고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펑바이샹 손에 있는 칼을 빼앗으려고 달라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상황에 대해서 펑바이샹이 뭐라고 했냐? 얼마나 그때 그 힘이 셌던지 문혜아 씨한테 이 칼을 뺏길까봐 당시 자기도 필사적으로 칼을 잡고 있었고 이때 자기도 좀 두려웠다고.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찔렸다는 거예요.
피가 막 계속 나와. 그 상황에 너무 놀래 바로 집에서 나와 뒷문으로 떠났다고. 경비원이었으니까 잠긴 뒷문을 어떻게 여는지도 알았던 거예요. 여튼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그는 피 묻은 옷과 흉기를 근처 꽃밭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 주장은 이거예요. 난 그냥 문혜아 씨를 좀 겁주고 해서 돈 좀 뜯어내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안타까운 게 사건이 벌어진 지 4년이 지났어요. 지가 유니폼에 흉기를 꽃밭에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게 4년 동안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미 다 어디로 옮겨졌지. 결론은 흉기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사건 현장 아파트 입구 CCTV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었나? 거기에 펑바이샹 없었어? 있었습니다. 펑바이샹이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 있었어요. 근데 이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경찰은 이제 아예 경비원을 용의선상에 두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펑바이샹이 이때 그만둔 상태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비원이겠거니 했던 거예요. 자, 범인 잡았어요. 다음 문제는 앞서 말한 그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냐. 지가 말하는 대로 하면 과실치사예요. 죽일 의도 없었다. 어쩌다 보니 죽이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땐 아니야. 명백히 죽일 의도가 애초부터 있었어. 개인적으로 칼을 들고 간 것부터가 살인이란 말이죠. 2006년 2월 27일 1심이 시작되는데 변호인 측은 문혜아 씨를 해칠 의도 없었다. 오롯이 돈을 위해 위협할 용도로 가져갔고 위협할 용도로 칼을 들었을 뿐이다. 베이듯이 살짝씩 하다가 잘못 찔러가지고 죽은 거다. 하지만 검찰 측은 위협할 용도로 칼을 들어가지고 피해자 문혜아 씨를 19번이나 찔렀구나. 위협하려고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녀 허벅지에 동맥, 정맥이 모두 절단될 정도로 깊게 찔렀구나. 위협하려고만 하다가. 그쵸? 제가 봤을 땐 이를 악물고 찌른 것 같은데 열받아서. 변호인 측 주장과 시신의 상태가 맞질 않아요. 즉 제가 앞서 쭉 늘어났던 이 새끼의 주장들 다 거짓말 같은 겁니다. 협박해서 돈 달라고 하려고 찾아간 거였다? 네 말대로 사고였으면 너도 놀랬으면 도망가는 게 아닌 구급차를 불렀겠지. 결론은 펑바이샹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종신형이 딱 선고되자마자 펑바이샹은 피고석에 앉아서 너무 침착하게 딱 한마디 했어요. 문혜아 씨의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너무 큰 잘못으로 당신들은 소중한 딸을 잃었어요. 그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절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때 문혜아 씨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재판을 위해 날라오신 상황이었어요. 딱 종신형 선고만 들으시고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나가셨대요. 그래서 이 사과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참 웃긴 게요. 죄송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며 그런데 1년 후에 이놈 항소해요. 그녀를 죽인 건 사고였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19번이나 찔렀냐고 이 새끼야. 사고로 허벅지 뼈가 보일 정도로 찔렀냐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반성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때 항소 기각됩니다. 원래 판결 종신형 유지.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사건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펑바이샹은 문혜아 씨한테 가서 너 때문에 내가 잘렸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달라. 협박하러 이렇게 요구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웃기죠? 이놈은 무슨 근거로 문혜아 씨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놈은 대충 문혜아 씨의 성격을 파악했을 거예요. 자기를 컴플레인 걸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렸잖아. 그런 여자한테 다시 돈을 달라 협박하러 갔다. 지 말대로 만약 문혜아 씨가 돈을 줬어요. 그럼 이 여자가 가만히 이 일을 묻어뒀겠습니까? 문혜아 씨 성격에 돈을 줄 순 있어도 주더라도 다시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거
생각 못했을까? 그런 여자라는 걸 짐작 못하고 돈을 달라 하려고 찾아갔던 걸까요? 자기 컴플레인을 걸었던 여자인데 쉽지 않은 여자라는 거 알았을 것 같은데. 펑바이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녀의 집을 찾아갔던 걸까? 그의 행동은 단순히 돈을 갈취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계획된 복수였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뜨링뜨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